자, 오늘 우리 도쿄 베타를 부탁해 우리 곽병진 우리 베타 답안 한번 보면서 리저 한번 이번 주 답안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 하는데 얼마 걸렸어요? 오늘 시간 딱 맞췄습니다. 그래? 다 외운 거야? 거의 한 90% 이상 90% 이상 외워가지고. 아, 글씨라든지 저런 내용들은 참 좋아요. 오늘 그 1번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야? 거의 행정법 위주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박사님이 보내주셨던 예답 예, 그걸 좀 많이 참고해서 참고를 해서. 미리 베타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이거 작성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 거의 하루 정도 걸렸던 하루 것 정도. 같습니다. 예. 우리 베타들도 베타 답안 작성하는데 하루 걸려요. 우리 본인 뭐 한 7, 8시간 막 걸린다고 막 아니죠. 5시간 걸린다고 막 짜증 내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보통 처음에 할 때는 지금 좀 짧게 걸리는 거지. 옛날에는 맨 처음에 할 때 얼마나 걸렸어? 옛날에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게 하루 걸리는 게 처음에는 그냥 워드로 쳤다가 이제 실제 글로 옮겼을 때 페이지가 넘으면 줄이고 다시 써보고 해서 14페이지 맞추느라고 그 정도 걸렸거든요. 아, 시간이? 네. 처음에 연기할 때는 얼마나 걸렸어요? 연기할 땐 시간을 재본 적이 없습니다. 한참 많이 걸렸지. 네,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더 하자. 정인이는 얼마나 걸렸어? 저는 그 전에 그 박사님 암기장 가지고 네. 그 외워서 쓰는 연습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40분 분량이면 그래도 한 1.5배 안에는 썼었어요. 시간은? 그 워드로 쳤을 때 그 정도. 워드로 쳤을 때? 네. 또 찾아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아마 그걸 예를 들면 제가 연기에 한 문제 한 주차 문제 60점 정리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 1주차요. 예를 들면 연기 때 예를 들면 연기 1주차는 책 찾아보고 하면은 진짜 하루 걸렸어요. 하루 답안지 네. 작성 완료하는 데까지 네, 진짜 몇 시간씩 걸렸어요. 네. 일주일씩 걸리는 애들도 있었어. 그래도 자네는 공부를 좀 한 거야.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답안지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처음부터 완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간을 되게 많이 처음부터 소요를 해야 돼. 연기부터. 그래서 내가 항상 연기부터 공부를 하라는 게 연기부터 일기 이렇게 가면서 그 막대한 시간을 투자하면서 내 답안지를 만드는 시간을 좀 거쳐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갑자기 그냥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해서 내가 바로 수능 보고 대학 가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비는 거야 막. 그러니까 막 굉장히 큰 좌절을 느끼는데 그게 늦지 않아. 이게 좀 연기 일기 차츰차츰 기본 강의 들으면서 종합 문제 풀으면서 사실은 지금 일기에 지금 요즘 오늘 6주차 나가는데 다음 달이면 단과 4단계가 다 끝나요. 근데 원래 이 스타디를 지금 일기 가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역대적으로 우리가 벌써 이 스타디 우리 학원 2회 때부터니까 벌써 35년 차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이런 게 제도가 이렇게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단과 강의를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숙달한 상태에서 종합 문제, 기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스타디 이제 일기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다. 이게 스타디 이제 답안 쓰는 훈련을 하는 거다. 이런 컨셉으로 가는 건데 맨날 실무만 하다가 갑자기 이제 뜬금포를 이제 복귀를 해야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들어와가지고 하나도 모르겠다. 그거는 뭐냐면은 본인이 그만한 시간을 투입하지 못한 거야. 누구 탓을 하면 안 되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저 기억났어요. 저 뭐? 완전 처음에 이거 진짜 처음 답안지 형식을 맞춰볼 때 그 형식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쓰겠다고 그거 진짜 며칠 걸렸어요. 저 기억나는 게 3일 걸렸어요. 그치? 그래. 3일 걸린 게 맞아. 3일에서 많이 걸리면 4일. 그렇게 걸려가지고 답안지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복귀 베타 하루면 반나절이면 쓴다는데요? 자네 1.5배밖에 안 걸리는데요? 이러면은 쟤는 우리하고 틀러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자네들 그 연기부터 스파르타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일기 이제 5주차 6차 와가지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 자네들 복귀 베타를 부탁해 자네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쟤는 잘했는데 나는 이 모양이다 이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입을 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 그 우리가 저번 참에 2주 대책 1차 결정, 2차 결정은 처분이다. 이게 이제 우리 2주 대책 관련된 그 최근에 나온 판례잖아요. 이제 그거 오늘 이제 1심부터 3심까지 했는데 이게 이제 1차 결정은 이제 처분이다 관련된 거는 이제 공권신 이걸로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뭐 잡아주면 되는 거였고 두 번째가 이 반복되는 거부 처분에 저분이 이 소외 대상이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지금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1심 여기 잘 썼어요. 이게 이제 1심 판결은 이걸 뭘로 봤냐면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민원 처리법이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우리 약칭 민원 처리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민원 처리법에서는 이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 별도의 처분이 아니다 이런 판결이 있어요.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이게 이제 행정기본법 36조 제 사항이 나오면서 색다른 어떤 다른 이제 수험가의 새로운 그 법리가 이제 새로 생긴 거지. 이게 이제 공인노무사 제 32회 행정쟁송법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이 부차 문제가 그런데 요 문제가 출제될 당시에서는 행정기본법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때는 아니었어. 이게 2020 내가 오늘 강의 자료에다가 썼는데 이게 이게 이제 요번에 시행된 그 타이밍으로 보면은 이게 2020 그 1년 제정된 거는 2020년 3월 23일이고 요 규정이 그 36조 요 규정이 시행되는 거는 시행 공포일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2023년 3월 23일 날 시행되는 거잖아. 근데 요 판결이 언제 나왔냐면 2021년 1월 14일 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요때 여기 나오면서 바로 그 다음 연도에 공인노무사 시험에 출제가 됐지.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예시답안 하면서 아마 수험가에서는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의 요 그 거부처분에 대한 요 이의신청 관련된 거는 행정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나온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을 내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예시답안 수험가에 있는 행정법 예시답안을 보면 행정기본법이 들어간 자료는 아무것도 없을 거야. 없고 근데 이제 이거는 내가 이번에 문제를 내면서 업그레이드 한 거고 자네 요거도 잘 반영하면서 잘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시점이 문제를 내면서 지금 시점이 몇 월 며칠이니까 요게 제소 기간이 언제 도과했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진 않았어. 아주 그 어떻게 보면 그냥 1차 처분도 1차 결정도 처분이고 2차 결정도 처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판례 본연의 그 대법원 법률심에 충실한 문제였지. 만약에 이거를 지금 기준 시점 어느 정도 주고 이 기준 시점 하에서 제소 기간이 도과를 했느냐라고 물어봤으면 행정기본법 제 36조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거를 이제 1심에서는 이거를 민원처리법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봐서 그거는 민원처리법에 대한 이의신청은 강항상 이의신청으로만 봐서 별도의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시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행정기본법 36조 제 사항도 이게 별도로 그냥 이 원 처분에다가 이걸 가지고 이의 신청했는데 그냥 기각을 해버렸거나 이렇다 그러면은 우리 새로 이제 이번 입법 예고된 걸로 보면은 이 기각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원래의 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삼고 그렇죠? 제소 기간만 좀 달라지는 거지.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새롭게 나온 그 입법 예고 사항에서는 변경 처분에 대해서는 그 소외 대상을 변경 처분으로 보고 다만 이 제소기간 관련된 것은 똑같겠지 그거는. 그래서 제소기간 쓰는 거는 제소기간에 기산점 쓰는 거는 똑같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소외 대상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소외 대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 1차 결정은 공권신으로다가 잘 적었고 제소기간에 관련된 거. 그래서 요거 이제 이게 1차 결정 그다음에 이거 2차 결정 쓴 거야 이거? 네. 2차 결정. 네. 쓰고 대상 먼저 하고 기산점 문제가 그렇게 나와서 대상 먼저 쓰고 그다음에 기산점 쓰고. 네. 그래서 대상으로서 1차, 2차 그래서 결론 쓰고 네. 기산점으로서 1차, 2차 이렇게
기산점 그냥 기산점은 규정 그냥 쓰고 그다음에 규정 밑에 쓰고, 사안 해서 정리했습니다. 행정소송법 20조하고 행정기본법 36조 제 사항 요거 네. 쓰고 네. 이게 아마 변형된 문제로 지금 시점에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만약에 해줬다 그랬을 때 이제 이 90일 경과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 근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변형이 될 수가 있냐면 지금 이게 지금 다른 내용으로 지금 새롭게 다른 내용으로 여기서 다른 처분으로 이제 인식하게끔 2차 결정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원 처분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중간에 여기 보면 사실관계에서 보면 뭐 여기 무슨 증빙자료 이외에 뭐 다른 내용들 뭐 마을 주민 확인서 수도 개설 사용 뭐 전력 개통 사용자 확인 뭐 이런 별도의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넣어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런 게 이제 들어갔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거 없이 동일한 1차 결정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의 신청을 해서 그 결정이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그의 소외 대상과 제소 기간을 물어본다 그러면 약간 뉘앙스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지. 근데 요거는 그냥 1차도 처분이고 2차도 처분이다 라고 하는 원래의 이주대체에 관련된 요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대로 그냥 쓰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음 2번에서 제가 하도 그 행정법 많이 안 낸다 그래서 우리 기속용 한번 시원하게만 내줬는데 잘 썼어? 어때? 아 너무 어려웠습니다. 뭐가 어려워? 기속력은 간단한 거잖아. 이게 행정법을 계속 여러분들이 이게 막 뒤에 막 이상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어렵다 생각하는데 기속력, 기판력 이런 것들은 판결의 효력, 우리 이제 형성력을 한번 시험에 나왔고 뒤에 이제 형성력 문제 하나 냈잖아, 같이. 네. 네.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가 나와 있는데 기속력하고 기판력하고 그 차이점 같은 거 잘 알면 돼. 기속력은 그 인용 결정에 대해서 행정청하고 관계 행정청만 기속하는 거고 기판력은 말 그대로 판결이 나가지고 모순된 판결을 알아도록 하는 거야. 근데 네. 그런 점에서 소송법적인 측면이 있는 거지. 기판력은 전체 소송을 아우르는 측면이 있고 기속력은 실제법적으로 인용 판결에 대해서만 그거만 딱 효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어떤 법령이 생겼거나 그러면 새로운 절차를 거쳐서 다른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기속력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게 청문 같은 거죠.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절차를 거쳐서 동일한 자기 취소 처분했다.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앞에 뭐 무효등이 뭐 그런 것만 좀 무섭게 그냥 괜히 이상한 것만 들어가서 그렇지 실제 이러다 보면 판결이 확정됐다. 아니 무효 판결이든 뭐 저 취소 판결이든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효력은 똑같잖아. 네. 요거에 막 속아가지고 무효 공부한 게 없는데 무효 물어본 게 아니고요. 네. 기속력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기속력하고 기판력을 우리 현재 판례는 지금 구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저 채점팀장이 그러더라고. 이거 어떻게 둘 다 쓴 경우도 있고 이것만 쓴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냐. 그래서 일단 기속력 위주로 하는데 기판력하고 구별해서 내용을 썼다 그러면 가점을 줘라.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은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동일한 어떤 법령이 개정됐거나 어떤 이런 거 있으면은 다시 고쳐서 또 이걸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네. 이런 거고. 그런데 이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4조 간접 강제 가능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판례가 있잖아, 그렇지? 네. 요것도 네. 그냥 그 판례 그냥 알고 우리 관련된 간접 강제 관련된 규정이 보면은 이제 뒤에다가 제가 실어놨는데 이 간접 강제 관련된 그 판례 규정 자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규정 자체가 있어서 자 보면. 이게 그 행정소송법에 이제 규율되어 있는 자가 34조 규정에서 간접강제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청이 30조 예한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할 때는 제20소문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할 것을 명시하는 즉시적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간접강제 관련된 요거에 대해서는 요거 판례가 딱 떨어진 게 있어. 이렇게 우리가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의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인정될 뿐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는 것 뿐이지 간접강제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요 판례가 있어. 그래서 요 판례를 논거로 해서 요 내용을 결론을 지으시면 된다.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뭐 견해 대립은 있어. 근데 이제 행정법적으로 이게 배점이 사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학설은 이제 대립이 있지만 이제 판례가 이 재처분 의무가 인정될 뿐
간접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판례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답을 쓰는 데는 그게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죠? 네, 네. 올해 이제 선결 문제에 관련돼서 무효 뭐 이런 식으로다가 한번 나오다 보니까 요런 그 특이한 케이스의 판례가 정답이 딱 있는 무효인 것도 정답이 딱 있잖아. 유법성 확인도 딱 정답이 있잖아, 그렇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판례를 좀 알고 있으면은 행정법적으로 약간 뉘앙스가 좀 틀리게 나오더라도 사실 잘 맞출 수 있는 거고. 문제 2번 얼마나 걸렸을 거 아니에요? 문제 2번이요? 쓰는데. 쓰는데요? 음. 쓰는데 배점에 맞춰서 썼으니까 이게 20점이었거든요. 10점, 10점. 네, 그래서 한 20분 안에? 25분에서 25분. 한 28분 사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출제 가능성으로 보면은 이 사회상사도가 출제가 훨씬 높아요. 1번은 그냥 행정법적으로 그냥 알아두면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우리 3법에서 가장 출제 빈도도 높고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거지. 네 가지 사회상사도 외워봐. 가리고 네. 외워봐. 자기 토지 편익을 아이고, 편익 증진을 보려고 그래. 네. 자기 토지 편익 흔들거리지 말고 영상 네. 흔들리잖아. 자기 토지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또 2번 음.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의해서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그렇지. 3번 건축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그렇지. 4번 도로 개설 당시 대지 또는 공장 용지 등의 조성을 위하여 개설한 도로. 좋아. 행정쟁송법상, 토지보상법상, 행정쟁송법상 권리구제 두 가지 얘기해봐. 83조 2 신청, 85조 2 보증소입니다. 보상금 증감 청소. 보상금 증감 조속. 네. 이제 요거 두 개는 이제 배점 쓰는 거에 이제 포인트가 있을 거야 아마. 내용은 알아도 네. 배점 안에 이제 딱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를 이제 효과적으로다가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거 맞추느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좀 어려웠을 거야. 배점 안에 예. 요걸 딱 들어가게 하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지. 그 욕심을 좀 많이 제거했습니다. 더 그래, 넣을까 좋아. 하다가. 좋은데 이제 이거는 사실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내용을 좀 많이 알면 상세히 쓰면 좋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필력이 좀 되면 예.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 그다음 막판까지 제가 고민했던 게 판례 유형별 검토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거 넣으면은 한 최소 3분의 2에서 한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아무리 짧게 줄여도 판례 한 3개 넣어도. 그렇지. 그래서 일단 그거는 빼고 간다 해가지고 뺐습니다. 이게 넣고 뺏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선택을 순간순간에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시행규칙 26조 2항 1호하고 2호 해석 네. 있지? 네. 그래 한번 얘기하시오. 1호는 도로 개설의 자의성과 화체 이론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하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둥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네. 정확하게 도로 개설의 자의성과 화체 이론을 정당 보상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그때 그 개목소리 주인 도로 개설 경위, 목적, 소유 관계, 이용 상태, 주위 토지 획지 면적, 주변 토지 획지 면적, 그거는 3분의 1 내로 평가하는 건데 네. 여기 핵심 내용이 있잖아. 자기 편익을 설치한 도로의 핵심적인 내용. 네. 사건 번호 2011도 7007에 나오는 네. 핵심 문장을 얘기해 보라고. 핵심 문장이요? 핵심 문장.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스스로 설치한 도로에 해당하려면 딱 거기서부터 5줄 있잖아. 얘기해 보라고. 저는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만 외웠는데요. 정확하게 알아야지. 정확하게 쓰면은 개설의 자의성과 그건 화폐 저 판례가 얘기하는 화체 이론하고 제설의 자의성은 판례가 얘기하는 거고 이게 있잖아 이거잖아. 이걸 외우라고 이거를 봐봐. 자. 사실상 자기 편익을 설치한 도로에 해당하려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 중 일부에 도로를 설치한 결과 그 도로 부지로 제공된 부분을 인하여 나머지 부분의 토지 편익이 증진되는 등으로 그 부분의 가치가 상승됨으로써 도로 부지로 제공된 부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야 보상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정당 보상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하고 이는 도로 개설 경위의 목적 개목소리 주인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된다. 이걸 외우라고 이거를. 더 완벽하게 외우겠습니다. 정확하게. 네. 요 해석의 부지는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시험에 나온 거는 그 다음 거에 나왔어.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가 여기죠. 이거. 네. 갑자기 그러니까 또 생각이 잘. 뭘 생각이 안 나?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네. 얘기를 해보셔봐. 그 판례는 어. 현실적, 그리고 법률적으로 원상 회복이 그거 내가 강의할 때 하는 말이고 자네가 수험생으로서 정확하게 답안지 구사하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잖아. 이거 살짝 저 가리고. 그걸로 외웠는데요. 박사님 강의해 주셨을 때 적었던 걸로. 아이, 그래. 그래 내가 7007 그 네, 사건 번호 2016 이거 정확히 외우라 그랬잖아. 26조 2항 2호. 얘기해 보셔. 더 외우겠습니다. 아는 까지만 얘기해 봐. 아는 데까지만. 저그 원문은 다 못 외웠습니다. 그래 아는 데까지만 얘기해 보셔. 아는 데까지만. 죄송합니다. 아니네. 너 정인이 너 외워봐. 그 이용 상황이 고착되어 있고 그렇지.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큰 소리로 녹음되게. 큰 소리로 빨리. 그 뭐? 잠시만요. 잘해 외워봐. 방금 다 자네 써놨는데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저는 그 소유자가 그 일반 공중에 용인되고 횡설 있는 수술하지 거를 말고. 자 일로 와. 자 저 읽어봐. 다 쓰고 자 왔는데 이거 기억이 안 나. 보고 자네가 읽어봐. 나 목이 아프니까. 자 읽어봐. 쭉. 자 요거 읽어봐. 요거. 제가 읽을까요? 자네 읽어봐. 그 토지 소유자가 그 이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는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도로 예정지로 편입되어 있는 등으로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어 있고 그 이용 상황이 고착되어 있어 도로 부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 상태로 원상 회복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 그래. 이렇게 알았지? 외우겠습니다. 네. 그래. 이렇게 외워야지. 딱 보면은 진짜 눈물겹게 이렇게 정확히 외워가지고 딱 써야지. 어? 이게 그 배점이 아니고 5점밖에 안 됐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원상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러서 고착화 돼가지고 그렇게 자네 외운 대로 쓰는데 실제로 이게 그 그냥 배점을 다 열어주는 경우가 있어. 15점, 20점을 열어준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써야지. 거기서 그러니까 3년치 기출문제 보면 올해, 작년, 재작년 기출문제 가만히 봐봐. 작년, 재작년 기출문제 보면 100% 설명형이 나왔어요. 올해 검토형이 그 성결문제 때문에 15점 정도 나왔어. 그거는 이제 민사적 법률관계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쓸 그 어떤 내용보다는 그 검토해가지고 그게 부당이득하고 소유권 이전은 결국은 앞에 행위를 무효화 효력 없게 시켜야지. 그래야 내가 뭐 부당이득을 달래든 결국은 소유권 달래는 것도 결국은 부당이득하고 똑같다는 거잖아. 소유권은 그냥 권리를 달래는 거고 부당이득은 돈을 달래는 거잖아. 그래서 효력이 없어야지 그 달라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근데 그것 때문에 검토형으로 나온 거고 나머지 2년치 기출문제 보면 100% 설명형으로 나왔어요. 설명은 뭐냐? 양으로 승부 봐야 돼. 왜냐면 쟁점을 다각화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올해 수석도 그렇고 작년 수석, 재작년 수석들이 전부 다가 20페이지 이상 가까이 쓴 거 아니야. 23페이지까지 쓰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는데 말로 설명형의 문제는 이게 그 각 쟁점별로 비교를 할 수 있으면 또 하면 좋고 네. 그다음에 이런 판례가 나왔을 때 아주 자세하게 써야 이 규정과 판례를 통해서 칼채점이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걸러지는 답안이 안 되는 거지. 딱 합격권으로 넘어가는 답안지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은 설렁설렁 답안을 채웠는데 자네들 답안이 명확하게 이 판례가 박혀있다. 규정하고 판례가 박혀있다. 그러면은 채점하는 사람이 소름이 돋아요. 야, 얘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그 많은 쟁점 중에 이 하나를 이렇게 정확하게 외웠을까? 얼마나 훈련을 잘했으면 했을까? 막 65점, 70점 주는 거야. 응? 아셨지? 네. 끊임없는 이게 우리 법규 시험이 이거를 완벽하게 외울 때까지 공부를 해야지. 네. 요거 조금 공부했으면 내가 안다 생각하고 봐봐 물어보니까 하나도 안 나오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공부 범위를 계속 넓히다 보니까 줄줄줄줄 새는 거야. 나중에 칼채점 딱 들어가가지고 범위가 넓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고득점을 맞을 수가 없어. 5, 60개 1번 5, 60개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 3, 4번 그래봐야 95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어느 정도 한 1년 이상 공부하잖아? 그럼 내가 다 안다 생각해가지고 공부 범위를 확 확대해가지고 점수가 다 안 나오는 거야. 막 과락 맞고. 이번에 60% 이상의 과락 맞았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됐으니까 딴 거 해야지. 딴 거는 무슨 이거 달달달달 외워야지 완벽하게 칼채점 간다니까.
이게 컨셉이 달라졌어요. 최근 몇 년부터 그냥 그 행정법 일반론으로 막 채워가지고 답 들어오는 그런 이제 세상이 아니니까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자, 예전공도 판례 2018도 5753 이거 좀 외워보시고. 네. 정확하게 아는 만큼. 네. 아는 만큼인데 부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예전 카메라 흔들지 말고 카메라 들고 있어. 사실상의 사도의 몸을 왜 기준을 흔들어? 적용하면 도로 소유 도로로 지정된 후 곧바로 사업 시행이 수행되어서 보상해줄 때 평가액보다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자의 보상액이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와서 예정 공도는 사실상 사도에서 제외한다. 그래. 네. 그래. 그렇게 다 외워가지고 잡아 돌리면은 이게 횡설수설 안 하고 답안지 깔끔해지려면은 완벽하게 외우고 있으면은 답안지가 얼마나 선명하고 깔끔하게 가는데. 알았지? 네. 열심히 하고. 3번에서 어려운 부분 있었나? 3번은 법률상 이익에 관련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은 음. 좀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저는 이제 네. 이걸 그냥 학설하고 그냥 판례 결론을 냈는데, 사실은 내가 예시 답안에 뭐뭐 넣었냐면 그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그 다음에 그 토지보상법 70조를 넣었어요. 네, 봤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그러면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개직구 간사경 하잖아, 일간추. 그러면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증을 해줘야 된다. 논고를 제시해서. 그러니까 학설 판례 검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만약에 실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네. 그지? 네. 그럼 자네는 여기다 하나 더 넣어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게 대한 직접적인 근거와 논고, 그러니까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그럼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고를 더 제시해야지. 그래야 여기서 이제 한 1, 2점 차이 나는 거야. 그럼 박사님 만약에 그 부분을 넣으면 뭘 빼야 됩니까? 학설 줄처리하고 예. 그 다음에 관련 판례에서 관련 판례는 잘 적어줘야 되겠지.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당 근거 법률과 관계 법률에서 그 직접적 구체적 이익은 무엇인지 예. 이렇게 딱 쓴 다음에 그러면 여기 토지보상법 제 70조 1항 네. 그다음에 뭐 표준공시가 뭐 저 있잖아 3조 그런 거 적시를 하면서 이의신청 뭐 이런 내용 적시하면서 예. 이러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쳐지게 된다. 특히 이제 보상 같은 경우는 이러한 표준적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당사자에게는 개별적이고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줘야 되겠지. 이게 되게 답안이 추상적이잖아. 그지? 추상적이잖아. 추상적으로 쓰면 안 돼. 답은 아주 구체적이면서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예. 응? 항상 디테일,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정인아 집신을 같이 사먹는데 뭔 차이가 있다 그랬어. 면도날 그래, 면도날 뭐 로 이렇게 한번 했어요. 바닥을 그치? 네. 그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사랑방에서 집신을 팼는데 아버지 거는 장난에 잘 팔리고 내 거는 안 팔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안 가르쳐줘가지고 아버지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돌아가시면서 털 하면서. 왜냐면 맨발로 집신을 심으니까 맨 바닥에 있는 그거를 면도칼로 아버지는 사랑방에서 지었고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면도칼을 다듬고 주무신 거고 나는 그냥 가서 파는 거야. 그러니까 내 거는 까끌까끌하니까 사람들이 안 산 거고 아버지 거는 반들반들하니까 산 거지. 결국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는 거야. 똑같은 형상을 만들었는데 누가 더 매끄럽게 디테일을 만드느냐, 이게 바로 논고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제3자 소송 참가하고 그 다음에 제3자 우리 취소 판결의 제3조 이게 대세적 효력, 요거는 관련된 규정 16조하고 29조 그 내용을 잘 적어주는 걸로 이렇게, 요거는 뭐 관련된 그 규정하고 이제 판례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또 뭐 이거는 뭐 특별하게 무슨 연구를 해라 이런 건 아니고 우리 과거에 기출문제 중에서 행정법적으로 나온 거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다 1번 문제는 예주대책으로 우리 여러 차례 다른 문제로 나왔는데 요거가 이제 행정법으로서 대상적격과 제소기간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원고적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소송 참가, 그다음에 29조 취소 판결의 대세적 효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행정법적인 내용 중에서 지금 안 낸 거는 내가 안 낸 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부감법 가면서 감정평가사 가면서 이 협의소익 그거 하나 안 냈어. 협의소익 같은 이제 그거는 나중에 또 출제를 또 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취소 소송의 이제 일반적인 요건은 다 이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위법성 이제 판단, 본안 판단하는 거. 행정법적으로는 사실은 뭐 구조적으로 되게 간단한 게, 예를 이게 위법성 고찰이라는 게 결국 법령을 위반했느냐. 행정법 1번 원칙도 지금 행정기본법에 1번 원칙이 성문화 됐잖아. 결국은 다 법령을 위반했느냐 여부를 물어보는 거고, 소송 구조상의 문제는 사실은 그게 무슨 어떤 뭐 행정법적으로 큰 심오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관련된 규정하고 그에 부속된 판례들을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법을 어렵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그게 그냥 소송 구조 속에서 이렇게 실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우리 소송 기술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소송의 실무적인 측면이 나오는 거 말고 그 하나하나의 뭐 요건을 판단한다. 내가 그래서 요건 충족형. 그래, 내가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 동향이 요건 충족형하고 쟁점 기술형하고 그다음에 불복, 권리구제형을 해서 불복 접근형 해가지고 한 3가지 유형으로다가 됐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정도 컨셉 정도만 이제 알고 있으면은 문제를 풀거나 이런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행정법적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쟁점들도 많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시험에 이제 선결 문제 이런 게 나온 거는 사실 공사법 위원 체제에서 공법이 끝났을 때 그러면 사법적 영역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뭐 이런 걸 그냥 물어본 거지. 왜냐면 다 냈으니까 뭐 떨어뜨릴 게 없나 해가지고 그냥 주소서 낸 거지. 그게 뭐 행정법적으로 무슨 심오한 논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 자네도 그건 알지. 그러니까 행정법의 공법의 영역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법적 법률 관계로 가는 걸 우리가 그걸 선결 문제라고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그냥 민사소송 하는 거야. 네. 그치? 부당이도 민사소송,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도 민사소송인 것 뿐이잖아. 그치? 네. 다만 그거를 우리가 공법의 영역에서 사법으로 넘어갈 때 뭐 위법성 확인, 효력분 이런 걸로 해서 선결 문제를 행정법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 뿐이지, 그냥 민사적 법률 관계일 것 뿐인 거야. 그러니까 공사법 위원 체제라는 걸 알면은 공법 영역에서 그거를 못 메꿔준 거는 사법의 영역으로도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특별하게 무슨 행정법이 무슨 뭐 심오한 논리가 있는 건 아니야. 다만 공사법 위원 체제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서 이제 우리 법제계에서 좀 틀린 거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쟁송법의 그 뒤에 있는 소송 기술적 그 문제들은 내가 시험에 안 나온다고 막 그 하면서 이런 거 제껴라 뭐 한 게 뭐냐면은, 우리 3법에 그 연관되어 있는 중심적인 논의들이 있어. 그 중에 최근에 나온 뭐 당사자 적격으로 해가지고 2018도 67처럼 제3자가 압류나 추심 명령을 하게 되면은 민소에서는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지만, 우리 그 공법의 경우에 있는 토지보상법제에서는 토지 소유자 관계인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체계에서 딱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 누가 뭐 대위변제, 민법의 영역에서는 누가 제3자 뭐 대위변제라든지 이런 나 말고도 제3자가 끼어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돈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네. 돈만 받고 돈만 뺏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민법의 영역에서는 사적자치 영역에서 많은 거를 그냥 용인을 해줘. 왜냐면 실질적으로 돈 받을 수 있게만 된다 그러면 당사자가 누가 되든 돈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대위변제를 하건 누군 다 인정돼 주는 거잖아. 네. 근데 공법의 영역에서는 명확하게 법률 조항으로 누가 당사자를 해라라고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거를 법적으로다가 공법의 영역에는 강제화된 규정이기 때문에 민사적 법률 관계가 끼어들더라도 제3자가 압류나 추심명을 하더라도 공법의 영역에서 토지보상법제에서 공법의 영역이니까 그거는 그대로 당사자 적격을 인정해줘야 된다. 왜냐면 일시 전속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좀 차이가 있다는, 요런 거 정도는 소송 기술적으로다가 당사자 적격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외워야 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 행정법의 영역과 묶어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지, 그거를 뭐 행정법적으로 이렇게 막 소송 기술적인 내용들을 알 필요도 없고 알 시간도 없어. 자네들 지금 사실상 사도라든지 지금 뭐 예정공도 판례도 잘 못 이어오고 있는 판에, 네. 그치? 네.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공부가 산으로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일단은 자네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좋아. 그리고 글씨도 아주 큼직큼직하고 시간을 잘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이런 것처럼 전체적인 거는 다 좋은데 이게 그 세부적인 사항에서 구체화된 답안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이제 일기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만 써도
그 적정 점수는 잘 나올 거야. 근데 요게 그 실제 이제 3, 4기 가고 그러면 무림의 구수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하다 보면 막 격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답안지 포섭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 문제를 펼쳐놓고 그 종합문제, 기출문제 펼쳐놓고 법전 판례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업데이트를 내가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구체화된 답안을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답안 쓰지 말고 구체적 답안을 적어야 그래야 좋은 점수가 나온다. 박사님 저 질문이 있는데 요 지난 시간에 그 판례 그 시간에 이제 새로 나온 판례들 정리해서 주셨잖아요. 그렇지. 프린트로. 그렇지.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이 실제 답안에 관련 판례를 적을 때 예전 판례를 적는 것보다 새로 나온 판례를 적는 게 더 좋아. 좋은 건가요? 좋아. 예를 들면 환매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일반적인 판례들은 웬만한 건 알고 있잖아. 그리고 작년에 올해 나온 그런 것들은 뭐 똑같이는 나오지 않겠지. 그러면 뭐 대항력이라든지 예. 뭐 91조 6항 관련된 판례가 나올 수 있고. 예. 그럼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제 환매권 새로 91조 1항 개정된 그런 판례들이 나왔잖아. 2024 31670. 그렇지. 그런 이제 판례들은 환매권의 부수적인 판례로 뭐 결론 부분이나 아니면 여론 이런 걸 잡아가지고 예. 최근에 이제 환매권에 대해서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새로운 판례들이 나온 거에 대한 이런 거 하면서 네. 우리 대법원에서도 이게 보통 등기부 취득시효 10년 지나면 끝 이렇게 했는데 이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중지해 놓은 상태에서 요건을 충족했는데 법이 개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환매권 행사를 못 한 거잖아. 네.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시효를 중단시키고 바로 그냥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판시하는 거잖아. 뭐 국민의 어떤 권익을 더 한층 더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그 대법원의 결단이 아주 높이 평가된다. 이런 식으로 자네가 공부한 거에 대한 내용을 한두 줄 더 적어주는 거지. 알겠습니다. 채점자 입장에서는 막 채점하다가 얘 최고 빨라도 알고 있네. 오씨 공부 좀 했네. 내공 0.5점,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문제당 0.5점이면은 지금 그 물음당 계산해 보면 한 7개에서 8개 나오거든. 네. 1번, 2번, 3번 6개에서 7개 정도 나오고 4번 뭐 그냥 주문 같은 거 나오는데 거기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면 0.5점씩 해도 8개면은 4점이야. 그지? 4점이면은 총점에서 4점이면 평균 1점이란 말이야. 1.3점이야. 네. 합격자 되는 애들 300명은 제끼는 거야. 1.5점.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의 디테일이 그렇다고 너 너무 많은 걸 넣는 거는 좀 어렵고 네. 그런 디테일이 승부를 가는데 되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알겠습니다. 질문. 앞으로 답안지는 계속 네. 하면서 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매주 한다 해서 뭐 저기 성과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게 한 4주 한 달 정도 한 달 뭐 아니면 6주 정도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쭉 보면서 이렇게 뭐 해보도록 하자고. 네. 알았지?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응.